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여러분들 이제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1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나갔는데요. 네, 이번 요 수업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고 우리 저와 함께 배워야 될 생명 영역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 생태계 평형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경쟁, 그래서 개체군과 다른 개체군 사이의 피식포식 이런 다양한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먼저 보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망독같이 생긴 이런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텃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은신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지역을 지키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개체군과 다른 개체군과의 관계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고 있어요. 네, 문어입니다. 문어. 그래서 이렇게 문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문어가 한 방 때리죠. 그래서 이런 문어와 이런 망독, 이 어류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이 있죠. 네, 그래도 잘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작은 갑각류가 오다 보니까 네, 이 관계는 바로 피식포식이죠.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갑각류, 어떻게 보면 작은 개 이런 개들에게 있어서는 먹잇감이 됐습니다. 근데 얘만 있냐? 봤더니 또 주변에 다른 멍둑도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마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체군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다른 개체군의 어떻게 보면 관계성. 야, 이렇게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서로 자기 크기를 크다는 이렇게 엄청나죠. 무슨 목도리 도마뱀처럼 자기 입을 쫙 벌려서 힘의 싸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텃세죠. 개체군과 개체군 같은 종끼리의 관계성. 결국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성. 그래서 이 정말 한 종 사이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바다 물고기를 키우진 않았었지만 민물에서 이런 검정망둑이라고 이런 종류들도 어쨌든 망둑이라는 종류는 이런 한 지역을 두고 이런 치열한 개체 싸움 그리고 치열한 자리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태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할 부분은 이제 마지막 바로 요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는 안정된 세상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미래 요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서 우리 생태계의 요 부분을 수업을 완성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배워야 될 개념은 바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입니다. 사실 원리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지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먹이 사슬은 결국은 생산자서부터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먹히는 이런 관계들이 쭉 사슬로 연결된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원래 보통의 생태계가 다 이런 먹이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산자를 먹는 개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소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이 생산자를 먹는 게 다양한, 뭐 사슴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런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애들이 다 이런 생산자를 섭취하는 1차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애들, 어떻게 보면 이런 초식 동물들이나 미생물이나 물론 이런 초식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 또한 섭취하는, 그다음에 2차 소비자, 어떻게 보면 육식 동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마뱀이나 너구리나 이런 새나 다양한, 그리고 얘네들을 또 먹는 3차 소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다양한 먹이 그물이 연쇄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먹이 그물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된 생태계는 당연히 이런 먹이 그물이 어떤 상태여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만약에 단선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개체, 이 생명체가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이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이 전체적인 체계, 생태계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 그렇지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그래서 먹이 사슬은 단순하게 생산자서부터 소비자까지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그물은 실제적인 생태계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개체들을 이렇게 먹이 그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요 개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먹이 사슬을, 그리고 이 해양 생태계의 실제적인 먹이 사슬, 그리고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멸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이 멸치의 먹이관,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 멸치의 윗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멸치가 먹은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을 플랑크톤을 관찰을 해서 이제 생태계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큼지막한 어떻게 보면 멸치, 얘네들이 이제 불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려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 이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섭취한 플랑크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리고, 그리고 그 안에 위를 따로 빼는 거죠. 그래서 불린 멸치를 하나를 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요새 계속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시험 공부하느라 굉장히 바쁘겠지만 심심하면 이렇게 멸치 하나 가지고 현미경만 만약에 집에 있다면 참 재밌게 관찰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어떻게 보면 내장을 쭉 봐서 이 내장이 검은 것들, 우리 이걸 다 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게 바로 위다. 그래서 요 위를 찾아서 저 위를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넣고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멸치가 열심히 먹은, 어떻게 보면 플랑크톤들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 안에 이제 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멸치가 먹은 플랑크톤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큰 덩어리들을 제거하고 커버 글라스를 덮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프레파라트를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스듬히해서 샥 덮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름종이로 살짝 눌러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덮개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직접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현미경 관찰할 때는 여러분 많이 안 달아봐서 그렇지만 최대한 위로 올리면 저배율서부터 최대한 위로 올려서 이렇게 관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그리고 물론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도 먹지만 어쨌든 멸치가 식물성, 동물성을 다 먹는. 그리고 멸치는 또 누구한테 잡혀먹겠습니까? 오징어에게 잡혀먹겠죠. 뭐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먹이 그물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고기와 또 다른 플랑크톤이 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양하게 멸치는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 혹은 2차 소비자, 그러니까 얘가 1차 소비자가 되니까 또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멸치의 다양한 먹이 관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탐구 과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멸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멸치의 기본적인 구조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이 검은 거 안에 이런 위가 있었고요. 이 위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다양한 어떻게 보면 플랑크톤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먹이 사슬 혹은 먹이 그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그 탐구 과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개념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 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 식물의 물질 생산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명과학 1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모식적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사실 이 식물이 생산해 나가는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총 생산하는 것들은 뭘로 활용하냐? 다 자기 식물체의 몸으로 만드는 데만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바로 생장량이 됩니다. 그 생명체가 자라가고 있는 양.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양. 근데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다 뭘로 빠져나간다? 바로 호흡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식물도 호흡을 분명히 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 기본적으로 항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이용해서 자기 에너지를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죠. 그래서 이 호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량이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만들어진 총 광합성으로 생산한 양 중에서 피식량, 잡혀먹히는 양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일부라는 거죠. 이제 이게 몇 차 소비자로 가는 겁니까? 바로 1차 소비자로 가는 양이라는 거죠. 1차 소비자로. 그리고 이제 고사, 낙엽,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는 양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진짜 이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이 있고.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순생산량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제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순생산량인데, 그 중에서 식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양은 생장량이 되고, 요 피식량이 바로 몇 차 소비자로 가는 겁니까? 1차 소비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는 바로 요 양만 가지고, 요 섭취한 요 양만 가지고 또 호흡량과 또 피식량과 고사량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총 생산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 중 1차 소비자가 섭취하는 양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중 적은 양만이 몇 차로 전달이 됩니까? 1차 소비자로 전달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피라미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고 유인물에도 있지만,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은 어쨌든 생산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쌓았어요. 첫 번째는 뭘로? 개체 수로 쌓았고요. 하나는 생물 양으로 쌓았어요. 또 하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렇게 세 종류의 피라미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 양 피라미드, 그래서 얘는 그람이죠. 얘는 무게 개념이다. 그래서 생물 양 피라미드, 그 다음에 에너지, 얘는 칼로리죠.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피라미드. 그래서 다 공통점은 어떤 상태입니까? 삼각형 상태죠. 그래서 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아주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알다시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막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10차, 20차, 30차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단계에서 5단계로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여기서 이제 또 가봤자 한 10도 못 가죠. 한 5 정도까지 못 가요. 그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에너지 효율 개념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윗 단계로 얼마나 많은 양이 갔냐. 그래서 효율을 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어느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개체수 아니고 생물량 아니고 이 에너지 피라미드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현 단계가 보유한 총 에너지 양을 뭘로 나눠주는 개념이다? 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으로 나눠주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걸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1차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자는 못 구해요. 그 전 단계 에너지 양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나와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 양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에너지 양. 1차 에너지 양 어떻게 구합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면 3368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2081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아주 쉬워요.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꼭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 갈수록 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경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효율이기 때문에는 퍼센트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의 개념. 그래서 이 개체수와 에너지, 생물량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바로 무슨 개념이냐? 바로 생태계 평형에 대한 개념이에요. 평형. 그래서 생태계가 어쨌든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평형 상태가 깨져버리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례도 굉장히 많죠. 요새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토론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에 대한 원리 한번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바로 캘리포니아 해안에 모피를 얻기 위해서 남획을 했대요. 남획 막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해달을 막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해달이 줄었어. 줄다 보니까 성게가 갑자기 급증한 거죠. 얘가 이제 먹이니까. 근데 성게의 먹이인 해초의 수는 또한 급강하는 거예요. 또 얘가 먹는 애들은 또 되게 얘가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달의 남획을 중단하자 다시 풍부한 성게를 먹이로 하는 해달의 수가 늘어났고 먹이는 많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성게의 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돼 나가는 이게 자연적인 원래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떤 게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요. 한계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생태계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와 물질 양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생태계 평형이에요. 생태계 평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일단 처음은 남획으로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성게가 확 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의 해초가 감소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불균형한 생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라면 이제 얘네들이 먹이가 늘어졌으니까 해달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남획이 계속됐으면 완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다행히 남획을 이제 금지시키고 해달을 보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달의 수가 다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게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초들이 늘어나서 정상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됐다. 이것이 바로 회복 과정이다. 요거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태계는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생태계는 완전하게 깨져버려요. 회복 불가능. 그래서 평형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원의 한계를 넘어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환경 변화, 뭐 지진, 화산 분출 이런 걸로 완전히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한계가 넘어서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가 계속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정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당연히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슬림 루팡이라는 분이 만든 유튜브를 제가 가지고 와서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빅토리아 호수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너무나 큰 호수 세 개의 가장 큰 호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호수에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나친 탐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영국인들의 잘못된 탐욕이 끝장을 내버린 수백 수천의 주민들을 얽힌 안타까운 이야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때는 190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약 66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따라서 아프리카 땅의 모든 토지는 영국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시기였죠. 영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땅을 두고 어떻게 더 이용해서 어떻게 더 개발하고 착취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먹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아프리카에는 여러 자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인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세계의 바로 이게 대호수였습니다. 세계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아프리카의 있는 가장 탄가니카호, 말라위호,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말라위에도 많이 빅토리아호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영국은 이 중에서도 길이 337km에 굉장합니다. 둘레만 빅토리아. 440km에 이르는 단연코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인 빅토리아호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수는 다윈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수면 생명들을 다양성이 있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역사와 이 계절을 열대어들, 지나며 찾아온 시클리드라는 네, 특별한 어종의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아프리카의 다양한 자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25,000년간 물고기들이 호수의 살렸던 터줏대감으로 서식하며 다양한 형태와 굉장히 다양했어요. 색의 물고기로 다양성이 분화하게 되었고 원성한 시클리드는 그 기록의 이렇게 수많은 자들같이 400여 종에 너무나 이르렀습니다. 아름다워. 그만큼 오늘까지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 아주 작아요.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들이 시클리드의 생각하기에는 종은 이 당시 어류 자원은 안 된다고 1도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인들이 자행한 참혹하고 끔찍한 행위 때문이었죠. 영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상품성이 있는 더 많은 고기를 가지고 있는 어종을 맛있는 고기, 적시켜 돈을 큰 고기, 그래서 그것만 이들이 고려하기 시작한 기가 차는 나일 어종이 있었습니다. 퍼치. 이것이 왜래? 바로 나일퍼치라는 이름의 엄청난 초대형 육식어였습니다. 나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그래서 있듯 나일강에서 이들은 전투생명체의 상징 나일강 태생으로 최대 길이 2m에 몸무게 200kg 이상 엄청난 아프리카 어떻게 북부 원산의 초대형 육식어입니다. 이들은 단수 농어묵 어종으로 한국으로 치면 쏘가리나 꺽지와 비슷한 훌륭한 맛을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물고기라. 확실히 거대한 만큼 많은 양의 고기 또한 그때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죠. 당시 야, 나일퍼치가 저 호수에 저기 것에 살면 생태학적으로 영국 내에서도 우리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지금 어민들도 굉장히 이익이 되고 타 국가에서 한 것이니 난리가 났을 일이지만 이 당시엔 식민지인데다가 생태계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 또한 상당히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현지 어부들의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이들의 영입을 가능합니다. 현재는 관상어와 생물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클리드이지만 당시 영국인들의 눈에 빅토리아호의 시클리드는 크기도 수율도 낮고 식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자보라는 결론으로 그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을 쓰레기 취급하듯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나일퍼치는 1954년에 이르러 빅토리아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으니 우간다에서 출발한 나일퍼치는 시계 방향을 따라 호수 전역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증식을 시작합니다. 바로 호수에 존재하는 기존의 포식자가 없었던 수많은 종의 토착 생물 덕분이었는데요. 나일퍼치는 청소기 마냥 시클리드들을 먹어치워 엄청 400여 먹은 종 중 거죠. 300여 종이 굉장히 가까운 작았다. 어마어마한 수의 시클리드를 박멸해 버리고 맙니다. 400여 지구상에서 영원히 거의 지워버린 것이죠. 완전 언제나 사라져버린 생태계 교란 중의 문제는 수많은 빅토리아 생물을 호수에만 동반하고 살고 있었던 시클리드가 사라진 다양한 빅토리아 호수에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식성의 끝나는 시클리드들이 사라짐에 따라 조류와 수초가 네, 미친 아까 듯이 얘기했죠. 부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식류가 수초는 없어지니까 썩어들어가기 조류들이 시작하며 굉장히 많아지고 부영화가 부패한 볼로 그래서 가득 차 썩어버리고. 생명에 드러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맙니다. 부패한 여기에 뻘이 대량으로 되는 증식한 녹조류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내뿜게 되면서 호수의 물은 몽땅 썩어들어가게 완전 되었죠. 썩어버려. 초식성 시클리드의 멸종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육식성 시클리드의 멸종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육식성 시클리드들이 주로 먹던 것은 모기의 결국 유충이었습니다. 육식성 따라서 시클리드도 이들이 사라지고 사라지자 가장 먼저 모기도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못 우리가 먹으니까 익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기의 양이 생명이란 엄청 말라리아였는데요. 많아지면서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건 말라리아.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작은 물고기를 잡던 아프리카의 어부들은 나일퍼치를 잡을 만한 튼튼한 그물감에도 없었고 따라서 사냥을 즐기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으며 여기에 말라리아 잡류가 더불어 썩어버린 호수로 인해 온갖 수인성 질병과 수많은 피부병에 걸리게 이게 되었습니다. 다 인간의 결론은 생태계의 붕괴가 엄한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빚어낸 바 말 그대로 영국인들의 탐욕에 빚어낸 대참사의 대표적 예시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전 지구에서 오직 빅토리아호에서만 존재하던 시클리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먹잇감이 사라지자 나일퍼치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하여 개체 감소와 함께 식량 부족으로 작은 크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나일퍼치와 업은 몰락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빅토리아 호수의 먹을 게 생태계는 없으니까 붕괴하고 만 것이죠. 현 시점에서 빅토리아 호수의 나일퍼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호수를 과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보다시피 이거 큰 호수에서 얘를 이제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아무리 얘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이킨 실수든 탐욕이든 뭔가 문제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이 다 고스란히 나중에는 누구에게 돌아온다? 다 후대에게.
그래서 요새 막 환경운동가, 굉장히 어린 환경운동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막 그들이 막 얘기를 하죠. 이 후세대 애들이 위 세대들이 이 지구를 지금 망쳐놔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생태계 다양성과 관련된 외래종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외래종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요새는 뭐 미국가재 뭐 이런 얘기도 한참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황소개구리, 뭐 미시시피 거북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 다음에 뭐 베스나 블루기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진짜 요새 호수들은 베스가 없는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느 정도 우리 이 정도 나일 퍼즈처럼 이 정도 크기는 다행히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정말 이 빅토리아 호수는 훨씬 더 심각한 사례죠.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시클리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호수의 생태계도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의식을 우리서부터 분명히 가질 필요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이런 것서부터 우리는 정말 의식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나친 타임.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와 인류의 생존입니다. 그래서 각 모든 별로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최종적인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태계의 가치와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가치 우리가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번에 우리 칼럼에서도 만나봤지만 이 꿀벌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집을 나가면 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원인인지 몰라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오염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그래서 이런 생물 그 꿀벌 군집이 붕괴하는 현상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지만 다양한 수분서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시키는 수분, 뭐 과일 이런 거 뭐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고 인류도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들은 식량 자원과 많은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대 우림 아시죠? 그래서 이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파괴되면 생물 종의 멸종으로까지 막 이어지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수많은 자원을 얻는 인류의 생존도 당연히 위태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생물 종의 멸종, 당연히 우리 인류가 같이 보존을 해야지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이 우리 생명여행에서 마지막 수업이었던 우리 이 생태계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도 꼭 인식을 하시고 작은 노력서부터, 우리가 뭐 큰 정책을 바꿀 수는 당연히 없지만 작은 우리 쓰레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노력서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년 직접 만나서 수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다양한 컨텐츠와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선배들 수능도 진짜 별로 안 남았는데 잘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정말 잘 몸 보존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